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 제가 이 세 분을 정치인사 대외 홍보 단장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예, 임명장 얘기인데요. 아니, 전 변호사님, 예. 그 며칠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선대본 임명장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뭐 여성 무슨 정책 자문위원 같은 거 예, 그런 거 시켰잖아요. 근데 또 보냈다면서요? 일단 저희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의당 지지자분들과 대표님한테 이게 저도 보면 제가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임명장 수가 혹시 몇 장인지 아십니까? 지금 천 변호사님이 네. 뿌릴 수 있는 거요? 제가 뿌릴 수 있는 임명장의 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어떻게 한 100장은 뿌릴 수 있습니까? 아마 한 10,000장은 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다른 사람의 허락을 거의 받지 않고 뿌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거의 이제 제가 10,000장을 뿌릴 수 있는 인맥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예. 그러니까 엑셀표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주기만 하면 당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걸 뿌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이 당협위원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큰 직책이 없어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큰 직책이 아예 없으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당협위원장 정도면? 네, 당협위원장 정도면 순천 지역에 최소한 10,000장 정도는 그냥 뿌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 허가 없이. 다른 당도 그럽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그 임명장을 할 때는요, 추천을 받는데 그 추천하는 사람을 기재하거든요, 애기처럼. 근데 네네. 그 사람의 최소한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향 이런 거는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이 최소한 그런 작성해서 주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기본적으로 받는 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명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분한테 물어봐서 네네. 그분이 요청을 하거나 물어보면 아까 같은 인적사항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럼 어떤 임명장을 원하는 뭐 어떤 직책을 원하느냐 물어봐서 그 다음에 하지. 지금처럼 상대방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잘못을 제가 막 얘기를 네. 하자는 것보다도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각 당에서 이렇게 임명장을 뭐 날리실 텐데 김준우 변호사님께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뭐 동의도 안 받고 임명장을 남발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건 뭐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네, 너무나도 당연하죠. 쉽게 공감하실 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다른 당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에 속해 있는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날리고 또 이 임명장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냥 내부에서 내가 몇 명을 끌어왔다. 내가 몇 명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왔다. 보고 실적 쌓기용이죠. 정확한 내부에서. 야 이거는 네. 오 그렇군요. 이걸 네. 또 보고를 다 하는군요. 네. 그럼요. 내가 몇 명 데려왔다. 네. 나중에 청와대 들어갈 때 경선 때 내가 몇 명 끌어오지 않았냐. 내가 전화번호 몇 개 갖고 왔다. 내가 누구 하니까 나 어디 저기 금융기관 감사짜리 낙하산 달라. 이러면 이제 또 총무비서관실에서 또 이게 다 이렇게 개국공신 서열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네. 인사를 챙기고 이게 우리 정치의 나쁜 관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심히 내가 영업을 띄웠으니까 영수증 처리해 주세요. 네. 이 영수증 같은 거네요. 이게 네. 말하자면 이 그쵸. 임명장이. 네. 그래서 이게 다 결국 자기 편 그냥 끌어모으는 정도의 성격이고 설령 선거운동에 뭐 일부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사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괜히 제대로 이게 몇만 명 단위로 막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니까 네. 제대로 스크리닝이 안 돼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들도 막 끼어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네. 최근에 그 윤서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친일파 만화가. 같은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후손들 좀 폄훼와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아 성범죄자와 관련된 만화를 게시했다가 크게 좀 문제가 됐던 인물이죠. 네, 제가 괜히 저희 당에 안 좋은 얘기를 꺼냈는데 그래도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이 임명장 논란이라는 게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로 미디어가 이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 통용되는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저도 지금은 이런 임명장 뿌리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당대표, 그 전에 이제 부대표했던 분한테도 날라왔었고 네네네. 민주당도 뭐 현역 군수, 그렇죠. 김천 군수인가요? 그분한테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임명장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사과하긴 했는데 두 번이나 이 정도면 최소한 이준석 당대표 정도가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게 공당에 대한 상호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그 메커니즘이나 관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실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세 분이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임명장과 관련해서는 좀 이런 거 좀 이런 쓸데없는 뉴스는 좀 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정말 뭐 최대한 시간을 내서 나눴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양당 지금 이제 유력 두 대선 후보 뭐 대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좀 논란이 됐던 주제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동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시라는 게 이 두 눈의 시력 차가 너무 커서 일단은 특히 이제 군대와 관련해서 이걸로 군 면제 사유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윤 후보 검사 최초 임용할 때와 재임용 당시의 시력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부동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을 때는 부동시였는데 안 좋았던 눈이 지금 좋아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뭐 이래서 이제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안과 의사분들의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안 좋아진 눈이 그런 식으로 다시 좋아질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논거가 돼서 지금 과연 군대 면제를 위한 꼼수가 아니었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팔 장애가 의심스럽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역공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전문적인 얘기는 좀 제쳐놓고요. 예, 이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현 변호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팩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82년에 이제 신검을 받았는데 그때는 좌우 시력 0.7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면제를 받았는데 94년에 검사 임명 받았고 2002년에 이분이 변호사다 다시 이제 검사 임명 두 번 이제 그렇죠. 재임명되죠. 그렇죠. 그때는 0.2, 0.3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다시 0.85, 0.7 이렇게 됐는데 뭐 저도 이쪽은 뭐 전문가가 아닌 모르겠지만 뭐 안과 의사들 이렇게 언론에 난 걸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경우는 없다. 그럼 네. 가장 최근에 받은 거는 2019년에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간단해요. 가서 이제 검사 받아보면 되거든요. 검사 방법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네.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현재가 어떤 상태냐. 이제 그 문제 논란이 안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군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고 그렇죠. 군통수권자이기도 하고. 네,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를 어떻게 안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 팔 문제를 얘기하는데 팔은 뭐 보기에도 보면 알아요. 이어져 있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뭐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 점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윤석열 후보도 뭐 지금 당장 뭐 검사 받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피해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2019년에 검찰총장 될 때 만약에 시력 차이가 얼마 안 났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때도 이게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쟁점이 됐다가 그때는 오히려 뭐 민주당 의원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열정적으로 뭐 문제 없다. 뭘 부동시 지금 다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받은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이 논쟁을 하는 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민주당에서 이미 다 예전에 쉴드 쳐주셨던 건데.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팔 문제는 저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단계에 와가지고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예. 약간 제가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께서 서핑도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뭐 한쪽 팔로 이렇게 오한마 들고 계시는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예. 뭐 최근에 이제 배구 아니고 무슨 스포츠에서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양팔을 잘 사용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당 차원에서 뭐 그렇게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팔을 못 쓴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진으로 보기에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당시에는 아마 기준상은 정확히 제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군대를 면제받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병력을 그 할 수 있는 병역을 지금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구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이 신검의 기준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뭐 예전에는 뭐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뭐 이렇게 보충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면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는 좀 분명히 지금과는 있다. 뭐 네. 제가 부동시라서 그러세요? 부동시 3급입니다. 근데 저희 나이 때 뭐 그거는 3급은 차이가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근데 그 디옵터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우리가 급이 이게 보통 있군요, 이렇게 해서 급이. 오른쪽 왼쪽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저기 눈에 딱 갖다 대서 안과에서 뭐 네네네네. 할 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디옵터 차이로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몇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다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우리가 했던 0.1, 0.2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아마 굴절률인가 뭐 이제 그걸 차이 나가지고 3디옵터인가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이제 등급이 이렇게 매겨지는데 야, 아니 그러면 네. 김준호 변호사님은 군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저기 목 디스크가 있어서 4급 보충. 네, 네. 다른 쪽 전혀 다른 쪽이었군요. 눈이 부동시가 여기저기가 아니고. 아파서. 아, 눈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눈도 예. 3급이고요. 예, 예. 네, 뭐 평발 3급이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여기저기가 네.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몸이 여기저기가 그렇게 돼서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법사위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거는 이제 좌한시력, 우한시력해서 뭐 0.7, 0.5, 0.9, 0.6 이건데 이거는 0.3 차이다, 0.2 차이다 이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굴절률 기준으로 해야 돼서 이 자료만으로는 아마 이렇게 특별히 확인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냥 그 당시에 왜 서초동에 사시고 서초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뭐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반포 성모병원도 아니고 서울대 분당병원까지 갔을까?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갔을까? 이게 좀 석연치 않아 가지고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청문회에서 병역 문제로 낙마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선출 찍을 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댈 수는 있으니까 계속 찜찜하게 좀 남겠죠. 부동시는 옛날에 김황식 총리도 부동시 면제인데 예. 그분은 아마 자료를 제출했을 거예요. 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셨던 걸로 제가 그렇군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뭐 부등시라고도 하고 부동시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있습니다. 야, 저희 멤버 중에 그 부동시와 관련한 전문가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근데 예. 의문인 거는 안경을 안 쓰시잖아요. 윤 후보님께서 그렇죠. 한쪽 눈이 어쨌든 0.1이다 이 정도로 만약에 얘기를 진짜 하시는 거예요. 82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검사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그럼 안경 렌즈를 쓰시나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근데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알려진 바가 토론회 없어서. 방송 토론회 때도 봤습니다만은 방송 토론회 때도 이제 원고 되게 잘 그냥 잘 보시더라고요. 보시던데요. 예.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정확히 얘기 안 하지만 이 당구 500이란 말이 있잖아요. 당구라는 거는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봤잖아요. 거리감이 되게 중요해요. 예, 저는 예. 사실은 안경 쓰기 전에도 뭐 150밖에 못 치는데 사실은 거리가 왜냐면 이 부동시가 왜 그 당시에 면제했었냐면 사실은 총을 쏘거나 아니면 그렇죠. 조준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타격을 들어서 할 때. 뭐 총검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네네네. 방향을 못 맞춘단 말이죠. 근데 당구라는 거는 거리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예. 모르겠어요. 500인지 300인지 모르겠지만 자, 500이란 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젊은 층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분이 사실은 이제 9년 준비해서 됐는데 네. 만약 군대를 이제 중간에 갔으면 이 흐름이 끊겼을 것이고 뭐 이것 자체가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게 약간 치트키일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하니까 네. 뭐 약간 찜찜한 구석으로 남겠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뭐 큰 표심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저 뭐 확실히 뭐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네. 문제 제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 멤버들 개인정보 TMI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뭐 그 정도로 윤석열 후보랑 친하진 않아서 뭐 렌즈를 끼시는지 어떤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2019년에 분당 서울대병원 간 거는 아무래도 그 국가기관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조금 그런 서울대병원 같은 조금 국가적인 느낌이 나는 데 갔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검사 임용할 때는 이 뭐 사실 시력 검사 이런 걸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대강대강한 부분이 있고 이게 인사청문회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았고 부동시가 있다고 밝혀진 이상 이런 논쟁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카톡입니다. 카톡 채팅방에 이제 국민의힘 선대본부 핵심 인물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카톡이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건 어쨌든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 조사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요. 국민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뭐라든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뭐 개돼지로 폄하하는 내용들, 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내용,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박형준 부산시장도 있다가 나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이 방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뭐 각 당에서 운영하는 카톡방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에 후보가 계속 남아 있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좋지 않죠. 저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후보가 이제 후보를 초대하려고 하는 카톡방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렇겠죠. 아마 후보 휴대폰은 제 생각에는 단톡은 제 생각에 거의 켜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차라리 그러면 당분간 카톡을 탈퇴하시거나 뭐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이걸 그냥 약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최근에 온갖 단톡방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초대 끌려가가지고 저도 네.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적절한 얘기 나오는 단톡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단톡방 구성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참 막을 수도 없고 저희도 답답한 심정이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저희가 예를 들면 한 명 두 명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방이 아닌 그런 건 것들이 아니죠. 많고 예. 그리고 이런 문제는 뭐 이게 물타기이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당도 다 겪는 문제긴 합니다.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 지지자 단톡방에서도 뭐 굉장히 부적절한 뭐 것들 막 성인 컨텐츠 이런 것들만 올라오고 해서 또 이슈가 되고 한 적도 있었는데 네네. 뭐 이 단톡방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으쌰으쌰 하다가만 끝나는 방들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런 나쁜 이슈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도 솔직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약간 가짜뉴스 진원지 아닌가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지지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선대본부 조직 통합 총괄단 여기에서 이제 어게인 SNS 소통 위원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죠. 다 모여 있다. 120개 정도 만들었다는 건데 그 중에 20번 방이 지금 이제 후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핵심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데 거기 보면 뭐 안철수 뭐 빨갱이 뭐 이준석 스파이 홍준표는 뭐 간첩이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예. 이게 그럼 이 정도 같은 당 안에 있는 경쟁자들도 이 정도 평가할 정도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뭐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온갖 얘기들이 많이 도는 지금 뭐 아까 지금 천 변호사도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그런 거 뭐 무슨 한말을 들었다는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돌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사실은 개인 지지자들이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좀 다르다. 그래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조직적인 거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언론에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근데 알려졌는데도 계속 남아 있다. 그러면 더 문제인 거죠, 그게. 핵심 인물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못 보겠죠. 네. 다 뭐 핸드폰 보겠습니까? 근데 거기 다른 분들도 있었으면 좀 한두 분 정도는 여기 이러지 마십시오라든가 네네. 뭐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아무리 바빠도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사고 안 터지고 문제 안 되게 하는 것도 선거 관리의 어떤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석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지지자들 모여 있는 방과 다르다는 현 변호사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임명장을 난발하는 것과 연결되는 이슈인데요. 그 총괄 특보가 됐든 뭐 이름이 됐든 간에 예. 그분들이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발된 임명장을 타고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 나지만 사실상 뜯어보면 그냥 지지자인 그런 분들의 방이거든요. 이것도 대충 보면.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박형준 부산시장이랑 윤석열 후보를 초대할 정도면 사실 그렇게 단순 지지자는 그분들 번호도 모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있는 카톡방에도 이준석 대표 뭐 이런 분들도 다 끌려와가지고 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도 그렇게 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다만 이게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부적절한 거 문제됐던 것들도 아마 무슨 특보단방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거기도 공식적인 느낌이 나는 방이긴 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이거예요. 이걸 왜 폐쇄하지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폐쇄하고
탈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들 때는 이렇게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이거를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저희가 폐쇄할 수 있는 형태의 방인지부터 일단 팩트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게 하면 되는 만든 거죠. 사람이 그 나가는 만든 거는 할 사람이- 수 있겠죠. 네. 저희 당의 주요한 인물들은.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텔레비전 대선 토론 KBS 쪽에서 일단 이제 생방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방송은 각사로 다 나갔습니다. 이 대장동 특검 문제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선되더라도 책임을 지자 동의하시냐라고 묻자 여러 차례 물었고 윤석열 후보도 뭐 이거 보세요 뭐 이러면서 아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일단 저 김준우 대선 변호사님부터. 토론에서 좀 예. 가장 격조가 떨어지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이거 보세요가요? 네, 이건 좀 이렇게 그래도 격앙되지 않고 서로 찬찬히 얘기를 좀 하는 게 대선 토론의 미덕일 텐데. 그리고 또 그 중간에서의 과정이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언성을 그렇게 높일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 오히려 뭐 특검을 왜 수용할 수 없는지 자신이 그 수사는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차라리 그렇게 차분차분 논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보세요. 끝나고 백브리핑을 통해서는 어쨌든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토론에서 본인이 격앙됐거나 실수했다는 증거죠. 그건 그냥 차분하게 특검을 수용하되 수사 범위에서 이견이 있다거나 네.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면 될 문제인데 뭐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이거는 그냥 토론회에서 약간 마가 뜬다 그러죠. 윤 후보가 약간 실책은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좀 약간 황당해서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특검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지가 벌써 한 4달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몇 달 됐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는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본인들 안도 내지 않으면서 후보는 또 와가지고 무슨 특검 받으라고 또 거기서 막 본인이 오히려 윽박지르듯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렸죠. 아니 진짜 특검을 해라. 뭐 무슨 뭐 장관이 임명하거나 뭐 이런 거 이상한 본인들 위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특검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특검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의 지금까지의 자세도 뭐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특검 양쪽 다 제대로 털어보자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말씀 되게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장동 몽통이 윤석열이다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명박 당시 후보가 정동영 후보한테 BBK가 네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특검도 안 받고 성남시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날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냥 4-5가지 쭉 질문했어요. 2-3분. 주도권 토론 때 거의 주도권 대장동을 많이 활용을 사실은 하셨죠. 하나를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데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30초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질문 하나당. 그렇죠. 예. 근데 질문을 쭉 하셨어요. 4-5가지를. 그렇죠.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답할 시간이 없어요. 보통 30초 넘어가면 또 끊어버리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이슈를 그냥 던지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용 질문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4-5개 쭉 보고서 읽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답변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날 핵심은 특검이 아니에요. 자꾸 특검이라 그러는데 특검은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책임질 거냐. 이 문제였거든요. 예. 그 문제가 사실 그날 질문 핵심이었는데 그러면 특검 오케이 책임진다라고 답변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도 지금 말씀처럼 백브리핑이나 얘기도 책임진다는 말은 없고 예. 특검하자는 얘기는 있어요. 특검은 그동안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에서 왜 그런 답변을 못했느냐. 특검 오케이 대통령 되고 나서 책임진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되면 뭐 특검도 안 하고 그냥 한동훈 중앙지검장 시켜가지고 그냥 수사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 당연히 저희 후보는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안 진다라는 취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특검 관련한 논의도 굉장히 거부하고 발을 빼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다가 이제 와서 특검을 얘기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말했지만
야당이 될 거를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가 뭐 중앙지검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한동훈 검사가 이제 정말 본격 등판해서 대장동을 제대로 파헤치는 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방패용 특검을 이제라도 급하게 무슨 3월 중에 임시국회도 소집할 것 같다고 하던데 조금 그런 거 보면 야당이 될 거라는 거를 민주당도 좀 알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거는 지금 뭐 이길 거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까지는 아닌데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인다. 저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작년부터 수용 의사를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뭐 이제 와서 갑자기 특검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서로 그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 이견이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에 진척이 없었던 게 좀 정확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해요. 아, 윤석열 후보는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보내서 뭐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웃긴데, 이게 중앙지검 관할이 아닌데 성남지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대장동의 이 핵심적인 관할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서울중앙지검을 살지만 뭔가 대검 중수부 시절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더 유감이었던 게 모든 TV 토론에서 주도권 토론에서 윤 후보님은 대장동 뭐 이런 네거티브 이슈 8할, 7할 그다음에 안보 이슈 한 2, 3할. 예.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주도권 토론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토론이라도 좀 다른 의제를 좀 가지고 와서 심판 선거보다 전망 선거,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 아젠다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좀 밝혀주기를 바랬고, 저는 천하람 변호사님이나 현근택 변호사님 반도 방송에 안 나가지만 나가는 방송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력 후보면 이 얘기만 가지고 선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근데 또 대장동 가지고 마지막 그 몇 분을 쓰시는 거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이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좀 이건 좀 애석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뭐 이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3번 다 그랬었고 지금 자꾸 뭐 특검 얘기하는데 핵심이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선 되고 나서도 이걸 책임질 거냐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정동영 얘기하시는데 BBK랑 다르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산저축은행 수사라든지 아버지 집 사주 문제라든지 이거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영이 뭐 BBK에 내 카드면 죽는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녹취록 얘기하자면은 뭐 저도 이재명 후보의 최근에 밝혀진 녹취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뭐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다만 저는 김준우 변호사의 말씀에도 되게 동감하지만 대장동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의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 뭐 과락인 거죠.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장동에 책임이 있다면은 이분은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다음 미래 비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거의 그 사람의 뭐 행실에 대해서 묻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장동을 지금 수백 번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임이나 법적으로는 배임이나 횡이나 아니면 뇌물 얘기예요. 네. 결국 배임 얘기하는 건데 배임이 뭐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돈 문제 계속 뭐 돈 받았을 거다, 선거자금 썼을 거다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그거에서 더 가깝죠.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집 사준 거는 돈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이거 또 하면 비슷한 얘기 계속 되는데 뭐 유동규 700억뿐만 아니고 지금 그 돈이 이재명한테 갔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동규가 뭐 이재명 후보를 선거 자금을 위해서 3억 6천 이상을 뭐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 얘기까지만 그때 또 선거가 3일 남아서 뜨거워지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그때 뭐 심지어 그 남욱 일당이 이재명 후보를 그럼 위해서 카드가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그럼 뭔 얘기예요? 이거 뭐 법인 카드인가 보죠. 뭐. 무슨 법인 카드 말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자, 알겠습니다. 확실히 선거가 며칠 안 남긴 했네요. 네, 무서워요.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좀 정책과 관련한 얘기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뭐 공격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검증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토론 보고 지지 후보 바꾸겠다는 뭐 대략적인 여러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10% 남짓이었는데 이분들의 평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 뭐 기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가 대다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텔레비전 토론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사흘 후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사 사칭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선거 공보물에 이제 그 전과가 있을 시에는 그것과 관련한 소명을 이제 써놓는데 저도 이게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제가 또 정치인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대단히 꼼꼼하게 좀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봤어요. 이번에 좀 저도 다 읽어봤는데 이재명 후보의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제 PD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언을 했다. 이제 이렇게 소명을 했었고요. 선관위에서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허위 소명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던데 뭐 이거는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결론은 난 거예요. 이거 문제 없으므로. 네, 맞습니다. 그렇고 저희는 그래도 이제 검찰의 판단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에 이제 이 후보가 PD를 단순히 그냥 도운 정도가 아니고 실제 공동정범이었고,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라는 말은 함께 그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공보물에 쓴 표현이 실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도의 문제 제기입니다. 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거기 뭐 전과를 감추거나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본인의 소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해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화한 사람은 PD란 말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 통화한 사람도 PD고. 네. 그러니까 문제 담는 거는 이제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어봐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 본인이 먼저 가르쳐 줬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해서 내가 검사다라고 그렇죠. 하지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말씀이신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공범으로 돼 있어요. 법적인 의미의 공범이지만 네네. 전화를 한 사람은 PD고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로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해명도 보면 이거 내가 죄가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검사 사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의 중요 사항을 물어봐서 알려줬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알려줬다는 건데 물어본다는 거는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나 가만히 있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좀 슬픈 게 오늘 방송에서 내용이 전부 다 뭐 후보 검증과 관련된 네거티브 이슈로만 쫙 깔려 있으니까 저희도 맨날 정책 선거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얘기에 전부 내용이 이런 부분들 뭐 채워지니까 좀 씁쓸하긴 하네요. 3일 전이면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심상정 후보님께서 별로 사고를 안 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니 그 뭐 예를 들어 그 TV 토론 아까 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심상정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 압박을 해서 네. 고 이해람 중사와 관련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지. 이게 계속 또 뭐 자잘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파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특별히 좀 저희가 우리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좀 있는데요. 3월 9일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예, 사흘 남았는데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라디오에서도 특별 개표 방송을 합니다. 저희 정치인사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맡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거는 우리 짧게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은 김태현 변호사님인데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 텔레비전 진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사 이뤄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MBC 입장에서도 파격적인 시도인데요.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라디오 생방송과 텔레비전의 콜라보레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요. 이 텔레비전에서 개표 방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특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를 부른대요. 그래서 정치인사 팀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갑자기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텔레비전도 같이 나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군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라기보다는 네. 생각보다 물론 이제 현장 당일 분위기라든지 개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겠지만 비중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그날은 조금 다들 머리부터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좀 이렇게 곱게 단장하시고 지상파 통해서 이제 또 나가셔야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MBC에서는 또 우리 정치인사 팀을 그만큼 또 인정을 해주신 거니까 대단히 뭐 참 감사한 일일까 한데 그래서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개표 방송을 앞두고 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여러분들의 전망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그러니까 두 분은 답이 정해져 있고요.
예, 이번 대선 누가 이길 것 같냐에 두 분은 답이 정해져 있고. 답정 넣자 답정 넣. 네. 그래서 일단 답정너를 빨리 듣고 그리고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자 일단은 저기 뭐 천하람 변호사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이기실 거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예. 그게 궁금합니다. 기호순으로 먼저 갈게요. 자 일단은 현근택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이깁니까? 저는 뭐 우리 안철수 후보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도 뭐 살짝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안철수 후보 지지하던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주 격앙돼 있어요. 근데 그 지지율이 뭐 제가 보기에는 5에서 10%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부동표도 한 5에서 10% 정도 보는데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퍼센트까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그 투표 본 당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전 투표는 끝났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은 저도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지만은 네. 한 윤석열 후보가 7% 정도 차이로 이길 것 7%? 같다. 7% 포인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리 정치인싸 오.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정치 고관여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 사전 투표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예, 굉장히 예. 오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와, 7% 포인트면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난 걸로. 네,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이 보니까 첫날 777만 명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운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한 7% 차이로 이겼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희망도 포함되어 있는 일단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2% 포인트 차고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5% 포인트 차가 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네. 뭐 양쪽이 다 이기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하는 예상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쪽이 이기면 조금 이길 거고 이쪽이 이기면 조금 더 이길 거다는 뭐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2월 한 28일이나 3월 1일, 3월 2일 날 여러 여론조사 업체에서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넣고 문항에 넣어서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 몇 군데에서는 윤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는데 그렇죠. 4~5% 차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한 1%나 뭐 박빙으로 붙어 있거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지금 문제는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이 단일화 되면서 사전 투표에서 전남이 28%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이런 선택에 대한 호남의 약간 반감 이런 게 이제 반영돼서 갑자기 첫날부터 이렇게 너무 치솟았다. 네. 이게 그 또 다른 시그널을 뭐 지역 주인 안 좋습니다만 영남에 또 어떤 시그널로 읽힐 할 거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첫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광주 전남이 가장 높았고 네.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는 이제 광주가 가장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영남하고 그 TK 지역 그쪽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높지 않았었고요. 경기가 제일 낮았죠. 네, 경기가 낮았죠. 또. 영남이 낮은 거에 대해는 이제 뭐 사전 투표 음모론의 영향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것도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남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일정하게 이 안철수 효과 역풍 얘기를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조사 추이를만 놓고 보면 한 2% 정도 평균적으로 윤 후보님이 원래는 사자 구도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 게 그 서울대랑 MBC에서 같이 그렇죠. 그 통계내는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저께까지 통계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핵심은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하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네, 너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자구도 했을 때 전부 모델 기준으로 돌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아마 단일화 발표 이후에 공표 안 된 별도 여론조사를 아마 돌렸을 겁니다.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JTBC 같은 경우는 경향성 조사 뭐 해서 네. 고정치를 뭐 이렇게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거기 담당 JTBC 담당 리서치 회사 부장이랑 제가 절친한데 그래요. 예. 그날 새벽에 아주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모든 데이터를 엎어야 되니까. 네. 지금 모든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덕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론조사 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출구조사라는 거는 그날 다 본투표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막 30%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물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대부분 그동안 그러면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따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샘플을 한 뭐 2만 개나 잡는다 그러는데 돈이 그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통은 네. 1,000명, 2,000명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보정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핵심이 뭐냐면
사전 투표했습니까? 그다음에 누구 찍었습니까? 이걸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걸 물어봐야만이 이게 저 출구조사와 사전 투표가 이게 결합이 되는데 네네네. 그 물어보면 이제 선거법상 문제가 되니까. 야,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가 여론조사 출구조사- 업체에서 맞히기 어렵다. 출구조사만 두고 보기에도 네. 좀 어려움이 있다. 아, 그건 그거고. 잠깐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김준우 변호사님. 뭐요? 누가 될 거냐? 국민이 승리하겠죠. 아니 왜 여기서 그러세요, 갑자기 진짜. 그 국민이 승리한다는 건 국민의 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두 국민 콜라보 저희 아니, 국민이 주셨나 보네. 아니 그 민주주의 얘기하면 민주당 응원하는 게 되니까 네. 지금 이렇게 국민이 승리한다는 건 국민의힘의 아니 승리를 얘기하시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윤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죠. 음. 네, 어쨌든 지금 저희 녹화 방송이니까 네. 토요일 오전 시점까지는 윤 후보가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가요? 일단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체적인 비율상 조금 더 앞서는 데이터들이 윤 후보에게 좀 더 많이 나왔고요. 예. 이걸 지금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나는 박빙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 그 다음에 30대. 예. 이런 데서는 어떤 데서는 30대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예. 여론조사에 따라서 충청도 좀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붙었다 격차가 벌어졌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계층과 지역 세대로 나눴을 때 한 서너 개의 접전 지역이 있는데 이 접전 지역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차지해야만 이재명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 그동안의 경향적 데이터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될 것 같냐고요. 제가 왜 자꾸 질문에 지금 뭐 대선 제가 토론을 왜 가지고 이러냐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원래 단정적으로 안 하는데 안철수 더 이상 단일화 없다 화요일날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틀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되게 흐릿하게 얘기하는 아니, 게 다른 게 차라리 아니라 개표 방송 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채널 다 돌아가요. 그렇군요. 예,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내일까지가 투표라면 윤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 네. 3일에 마지막 출렁임 가능성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현재 유리한 상황이다 정도로 끝까지 유보적인 답을 주셨고요. 정치인 다 되셨네요. 아니요, 방송인이 다 된 거죠.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사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말하는 흔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쓰시는 표현이더라고요. 깜깜이 기간입니다.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연을 포함해서 여의도 연구원을 포함해서 당 내부에서는 지금 계속 돌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엄청 돌리고 그렇죠. 있겠죠. 엄청 돌리고 계시겠죠. 네. 지금 뭐 저희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오늘 전하람 변호사님의 좀 자신감에는 또 그런 데이터도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희 당의 아주 고위직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니 당 대표의 가장 핵심 관계자가 뭐 그렇지 않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근데 저희 당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은요? 저희들도 뭐 조사는 하는데 저도 뭐 핵심이 아니어서 핵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한테까지는 뭐 정보가 안 오는데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듣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단일화가 갑자기 발표되고 나서 네. ARS 조사를 아마 각 당에서는 돌렸을 건데 면접 조사는 이 면접원분들 일정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일요일부터 진행되거나 월화에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네. 정확한 데이터를 각 당 모두 완전히 두 조사를 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 마지막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들을까 하는데요. 타임지에서 지금 이제 지난 16대부터 19대 뭐 미국의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에서 16대부터 19대 대선까지 이제 대선 후보 한 사람만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맞췄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거절을 해서 못했다. 뭐 약간 이런 기사들도 제가 좀 봤는데. 네, 그 기사에도 반영이 돼 있죠. 그런 내용. 예. 일단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할 걸 약간 이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냥 뭐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자격으로 표지 모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자신감을 지금 전하람 변호사님께서 지금 알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시그널로 이걸 좀 활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뭐 외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본인 살아온 삶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의 어떤 달라지는 점,
본인의 삶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는 언론 인터뷰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타임지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언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 방송도 많죠. 안 나온 인터뷰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과 아니면 외국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언론이 사실 국민이나 이 유권자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다 그거를 응하지 않은 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임지가 한 명만 게재하다 이번엔 2명 다 인터뷰했다는 건 타임지도 결론을 모르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허유루 아나운서는 아까 저를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아니 잘하시는데요. 핍박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지. 그 타임지는 뭐 제가 진행하는 프로의 게스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대선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저희 정치인싸는 특집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진행하는 선택 2022에 계속해서 정치인싸 팀도 함께 할 텐데요.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어쨌든 왜 이재명 후보가, 왜 윤석열 후보가, 왜 심상정 후보가 뭐 실질적인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10% 이상의 득표를 원한다. 그래서 제3 뭐 지대에 확실한 자리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또 심상정 후보가 하셨는데 1분씩 저희가 딱 시간을 재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재명이어야 하느냐, 왜 윤석열이어야 하느냐, 왜 심상정이어야 하느냐 이것도 역시 기호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연설하는 것 같네요. 지지연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정치인싸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 잠깐만요. 시작. 네, 지금이 여러모로 위기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 상황이죠.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 뭐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성남시라든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공약 이행률 90% 넘고 실제로 일을 해왔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빠른 결단력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20초 넘게 남았어요. 20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진지하셔요? 저도 진짜 너무 딱 진지해요. 30초 정도로 간결하게. 자, 정말로 약간 그 텔레비전의 지지연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아니, 근데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사실 뭐 다들 세 분 다 간절하시잖아요. 예, 천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똑같이 1분 시작. 네, 저는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갈 것 같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뭔가 체구가 묵직한 만큼 굉장히 묵직하고 또 우직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 진영 논리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도 사랑도 받아봤고 비난도 받아봤고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난도 엄청 받다가 이제는 갑자기 또 큰 사랑을 받으면서 대통령도 돼봤고 대통령이 됐나요? 될 것 같다. 아유 죄송합니다. 상당히. 네,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의 저희 후보들에 비해서 확실히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지역주의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후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 동성로 요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되고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영과 또 지역에 관계없이 정말 우직하고 묵직한 리더십으로 선거 때는 네, 정말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의 제한 리더십 시간을 파이팅.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음소거가 된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약간 개입을 했기 때문에 10초를 더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걸 정말 정책 토론의 진행자처럼 깔끔하게 역시 드렸고요. 김준우 변호사님. 우리 TV 토론 얘기 많이 못했는데 만약에 그 MBC 복면가왕처럼 후보 4명 갖다 놓고 복면가왕으로 해서 했으면 저는 어느 후보가 가장 1등을 하고 3연승을 했을지 되게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인물만 놓고 보면. 진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구라는 건 지킬 필요가 없는 옛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보수라는 건 현재의 상식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면 진보는 내일의 상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놔두기에는 우리 사회에 아직 바꿔야 될 기존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꼭 필요한 건데 대선은 선거제도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유권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결국 이 표들이 내일을 위한 투자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다른 정당들의 변화를 이끈 리딩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많은 유권자들이 고심해 줄 거라 믿습니다. 네, 깔끔하게 딱 1분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너무 멋있어요. 예. 자, 영혼을 좀 담아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이제 대선 결과를 놓고 정치인싸 본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3월 9일 개표 방송은 정치인싸와 함께 MBC로 쭉 정주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장성철 교수님이 부득이하게 좀 함께 할 수 없었는데요. 예, 장 교수님도 건강히 다음 주 우리 수요일과 또 주말 방송은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우리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